제인 에어, 샬롯 브론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니슬립 책 낭독에 큰 힘이 됩니다. 숙모님이 저더러 오라고 사람을 보내셨어요. 내가 말했다. 그래서 왔어요. 숙모님이 좋아지실 때까지 여기 있으려고요. 아, 물론이지. 내 딸들은 만나보았니? 네. 너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때까지 네가 여기 머물러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그 애들한테 말하렴. 오늘 밤은 너무 늦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억해내기도 좀 힘들구나. 분명히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그녀의 종잡을 수 없는 표정과 변화된 어조를 통해 한때 원기왕성했던 체력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눕자 이불이 딸려갔다. 한 구석에 놓여있던 내 팔꿈치에 이불이 눌렸다. 그녀가 즉시 성을 냈다. 일어나 앉아라. 그녀가 말했다. 이불자락을 꽉 눌러서 날 짜증나게 하지 마라. 네가 제인 에어냐? 제가 제인 에어예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나는 그 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내 손에 그런 골칫거리가 맡겨지다니. 그 애는 매일, 매시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격에다 갑작스럽게 화를 버럭내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계속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못살게 굴었다. 한 번은 그 애가 미친 듯이 악마처럼 대든 적이 분명히 있었어. 어떤 아이도 그 애처럼 말하거나 그 애 같은 표정을 짓지 않았어. 그 애를 멀리 보내버리고 나자 얼마나 후련했는지 모른다. 로우드에서는 그 애를 어떻게 다뤘을까? 그곳에 열병이 번져서 학생들이 많이 죽었어. 그런데 그 애는 죽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애가 죽었다고 말했어. 그 애가 죽었다면 좋을 텐데. 이상한 소원이네요, 리드 부인. 왜 그렇게 그 애가 싫은가요? 항상 그의 엄마가 싫었어. 그의 엄마는 내 남편의 유일한 여동생이었고 남편은 여동생을 무척 아꼈었지. 여동생이 신분이 낮은 사람과 결혼했을 때 가족들은 그녀와 의절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그 의견에 반대했어. 여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은 바보처럼 엉엉 울더구나. 나는 남편에게 아기를 유모에게 맡기고 양육비를 지불하자고 간청했지만 남편은 아기를 데려오고 싶어 했어. 나는 아기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약골에다 칭얼대는 비쩍 마른 아기였지. 밤새 요람해서 울어대곤 했어. 다른 아이처럼 기운차게 앙앙 우는 것이 아니라 훌쩍이며 신음소리를 냈어. 리드는 아기를 불쌍하게 여겼어. 그래서 친자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기를 돌보고 정성을 쏟았다. 사실 친자식이 그 나이였을 때보다 더 정성을 쏟았어. 남편은 자기 자식들에게 그 어린 거지와 친하게 지내라고 시키곤 했지. 내 귀여운 자식들은 그러길 싫어했고 남편은 아이들이 싫어하는 내색을 하면 화를 냈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남편은 그 애를 계속 자기 병상 옆으로 부르곤 했어. 죽기 1시간 전에 나더러 그 애를 계속 돌봐주겠다는 맹세를 하게 만들었다. 나는 차라리 구빈원에서 가난한 개구쟁이를 데려다 갖다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러나 남편은 마음이 약했어. 천성적으로 그랬지. 존이 자기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은 것을 나는 다행으로 여긴다. 존은 나와 내 형제들을 닮았지. 진짜 깁슨가 사람 같았다. 아, 그 애가 돈을 보내달라는 편지로 더 이상 날 괴롭히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점점 돈에 쪼들리고 있어. 하인들 반은 내보내고 저택의 일부를 닫아두는 형편이 되었다. 아니, 집을 부분적으로 세를 주든지 해야 할 것 같아. 그런 일을 절대 할 수 없지만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겠니? 내 수입의 3분의 2는 저당금의 이자로 나가고 있다. 존이 도박으로 항상 돈을 잃으니 말이다. 불쌍한 녀석. 그 애는 사기꾼들한테 둘러싸여 있어. 존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타락했어. 그의 모습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그 애를 보면 내가 창피해져. 그녀가 무척 흥분하고 있었다. 이제 그만 외숙모를 두고 나가는 게 좋겠어요. 내가 침대 맞은편에 서 있던 배 씨에게 말했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제인 양. 그런데 마님은 밤이 되면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하셔. 아침에는 조용해지시지. 내가 일어섰다. 잠깐. 리드 부인이 소리쳤다.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 더 있다. 그 애가 나를 협박한다. 자기가 죽어버리겠다거나 날 죽이겠다고 끊임없이 협박을 하는구나.
때로는 그 애가 목에 큰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거나 퉁퉁 붓고 시커멓게 변한 얼굴로 쓰러져 있는 모습을 꿈에서 보곤 한다. 참 야단났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돈을 구하지? 배 씨가 진정제를 먹이려고 그녀를 구슬리느라 애를 썼고 간신히 성공했다. 곧 리드 부인은 진정되었고 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 곁을 나왔다. 열흘 이상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녀는 계속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의사가 그녀를 고통스럽게 자극시킬 수 있는 것은 전부 금했다. 그동안 나는 조지아나와 일라이자와 최대한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었다. 사실 두 사람은 처음에 무척 쌀쌀맞았다. 일라이자는 하루 중 반을 자리에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편지를 쓰면서 내게도 자기 동생에게도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지아나는 1시간마다 카나리아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며 나를 본체만 채 했다. 나는 몰두할 일이나 소일거리가 없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림 도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켜 주었다. 나는 연필통과 종이 몇 장을 준비한 다음 그들과 멀리 떨어진 창가 자리에 앉아 끊임없이 움직이는 상상력의 만화경 속에서 순간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상상 속의 장면을 스케치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바위 사이로 얼핏 보이는 바다, 떠오르는 달과 둥근 달을 가로질러 가는 배, 갈대숲과 붓꽃, 그 꽃들 속에서 연꽃을 꽂고 솟아오르는 무리 요정의 머리, 가시나무꽃 화환 아래 바위 종다리의 둥지에 앉아있는 요정 등을 스케치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얼굴을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어떤 얼굴이 될지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 부드러운 검은색 연필을 들고 끝을 뭉툭하게 깎은 다음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다. 곧 종이 위에 넓고 두드러진 이마와 얼굴 아래쪽의 네모난 윤곽이 나타났다. 그 윤곽이 내게 기쁨을 주었다. 내 손가락은 열심히 그 윤곽에 이목구비를 채워 넣기 시작했다. 그 이마 아래에는 진한 일자 눈썹을 그려 넣어야 했다. 다음에는 당연히 고든 콧날에 콧구멍이 크고 잘생긴 코가 뒤따랐고 이어서 결코 얇지 않고 유연해 보이는 입이 뒤따랐다. 다음에는 중간쯤에서 선명하게 오목하게 들어간 단단한 턱이 뒤따랐다. 물론 검은 구레나룻이 필요했고 관자놀이 위를 술처럼 덮고 이마 위에서 물결치는 약간의 칠흑 같은 머리도 필요했다. 눈은 세심하게 공을 제일 많이 들여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다. 눈을 크게 그렸다. 눈의 모양을 잘 그린 다음 속눈썹을 길고 검게 그려 넣었다. 눈동자는 크고 반짝이게 그렸다. 좋아. 그런데 딱 원하던 바가 아니야. 나는 전체적인 효과를 살펴보며 생각했다. 힘과 기백이 더 필요해. 그래서 나는 빛이 더 환히 반짝이도록 음영을 더 어둡게 만들었다. 한두 번 정도 적절하게 가피를 해보자 원하던 결과가 나왔다. 그곳에서 친구의 얼굴이 내 시선을 마주하고 있었다. 저 젊은 숙녀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있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는가. 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실물과 비슷한 그 모습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그림에 빠져들었고 만족했다. 아는 사람의 초상화야? 나도 모르게 다가온 일라이자가 물었다. 나는 그냥 상상해서 그린 초상화라고 대답하고 서둘러 그것을 다른 종이 밑에 집어넣었다. 물론 나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그것은 로체스터시를 그린 그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나 나 이외의 어느 누구에게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조지아나도 곁으로 와서 그림을 보았다. 그녀는 다른 드로잉들은 무척 마음에 들어하면서도 그 초상화는 추남이라고 불렀다. 두 사람 모두 내 솜씨에 놀란 것 같았다. 나는 그들에게 초상화를 그려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들은 차례로 포즈를 잡고 앉아서 내가 연필로 스케치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자 조지아나가 자기 문집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 문집에 수채화를 그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그녀의 기분이 즉시 좋아져서는 내게 마당으로 산책을 나가자고 제안했다. 밖에 나가서 채 2시간도 되기 전에 우리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2년 전 런던에서 보냈던 멋진 겨울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자기가 그곳에서 어떤 감탄을 불러일으켰는지 또 어떠한 주목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나는 그녀가 누군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암시까지도 받을 수 있었다. 오후와 저녁에는 이런 암시들이 확장되었다. 여러 달콤한 대화가 전해졌고 감상적인 장면들이 묘사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그날 그녀는 상류사회의 생활을 그린 소설 한 권을 즉흥적으로 써냈다. 그녀가 전해주는 내용은 매일 새롭게 바뀌었다. 그러나 그 주제는 항상 똑같이 그녀 자신과 그녀의 연애, 그녀의 비애였다. 그녀가 어머니의 병이나 오빠의 죽음, 혹은 현재로서는 암담한 집안의 장래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과거의 환락에 대한 추억과 방탕한 생활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갈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아파 누워있는 방에서 하루에 5분 정도만 보냈고 그게 전부였다. 일라이자는 여전히 말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는 게 분명했다. 나는 그녀보다 더 바빠 보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기 힘들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녀가 그처럼 바쁘게 일하는 것의 결과를 발견하기가 힘들었다. 그녀는 아침에 일찍 깨워줄 자명종 시계를 가지고 있었다. 아침 식사 이전에는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식사 후에는 시간을 일정하게 나눠서 매 시간 할 일을 정해놓았다. 하루에 3번씩 그녀는 작은 책을 가지고 공부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책은 일반 기도서였다. 그녀에게 그 책의 매력이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전례법규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3시간 동안 거의 양탄자만큼 큰 네모난 선홍색 천의 가장자리에 금실로 술을 놓았다. 그 천으로 무엇을 할 작정이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최근 게이츠헤드 근처에 세워진 새 교회의 제단에 쓸 깔개라고 알려주었다. 2시간 동안 그녀는 일기를 썼고 이후 2시간 동안은 채마밭에서 혼자 일했다. 그리고 1시간 동안은 자기 장부를 정리했다. 그녀에게는 친구나 대화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녀는 나름대로 행복해 보였고 이런 틀에 박힌 생활이 그녀에게는 충분했다. 그녀는 정밀한 규칙성을 바꾸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끔찍하게 싫어했다. 평소보다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 기분이 들었는지 어느 날 저녁 일라이자는 존의 행동과 망할 위기에 처한 집안 때문에 그동안 정말 괴로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안정되었고 결심을 다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기가 관리해온 자기 재산을 확고하게 지키기로 결심했다. 어머니가 회복되거나 오래 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오랫동안 품어온 계획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했다. 그 계획은 규칙적인 습관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영원히 보장될 수 있는 은신처를 구해서 경박한 세상과 자신 사이에 튼튼한 장벽을 세우는 것이었다. 나는 조지아나도 그녀와 함께 가느냐고 물었다. 물론 아니야. 조지아나와 나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지아나와 함께 지내면서 속을 썩이고 싶지 않아. 조지아나는 자기 길을 갈 것이고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조지아나는 내게 마음을 털어놓지 않을 때면 소파에 누워 집에 있는 것이 무료하다며 안달하거나 깁슨 외숙모가 자기를 런던 도시로 불러주기를 빌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1~2달 정도 피해 있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어.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녀가 어머니의 예상된 죽음과 이후의 우울한 장례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일라이자는 투덜대며 빈둥거리는 대상이 자기 눈앞에 아예 보이지 않는 듯 대개는 동생의 게으름과 불평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는 그녀가 장부를 밀쳐두고 자숙감을 펼치면서 갑자기 동생을 꾸짖었다. 조지아나, 너보다 더 허영심 많고 황당한 동물은 절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폐를 끼치도록 허용되지 않았을 거야. 인생을 눈꽃만큼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는 태어날 권리가 없었어. 이성적인 존재가 그래야 하듯이 너 자신의 힘으로 너 자신 속에서 너 자신과 함께 사는 대신 너는 네 연약함을 다른 사람의 힘에 의지해서 살려고만 해.
너처럼 그렇게 뚱뚱하고 허풍만 떠는 쓸모없는 존재를 기꺼이 떠맡으려는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는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무시당하고 비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댈 거야. 또한 네게 인생이란 끊임없는 변화와 흥분이 장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토굴 감옥으로 여길 거야. 너는 숭배의 대상이 되고 구애받고 찬사를 받아야 해. 너에게는 반드시 음악과 춤과 상류사회가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넌 시들해지고 죽어가겠지. 도대체 넌 네 것이 아닌 남의 노력과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방책을 만들어낼 분별력이 없는 거야? 하루를 놓고 생각해봐. 시간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그때그때 해야 할 일을 정해보도록 해. 5분이고 10분이고 간에 할 일 없이 쓸모없는 시간을 남겨두지 말고 전부 포함시켜. 언제 시작되었는지 깨닫기도 전에 금세 하루가 지나가 버릴 거야. 할 일 없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느 누구에게도 신세질 필요가 없게 될 거야. 친구도, 대화도, 동정도, 관용도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간단히 말해 독립적인 존재로서 살게 되는 거야. 이 조언을 받아들여.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에게 해주는 조언이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건 나나 다른 누구도 필요하지 않게 될 거다. 내 조언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 바라기만 하고 투덜대고 빈둥거려 보렴. 그러면 아무리 나쁘고 극복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네 어리석음이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지금 하려는 말을 절대 되풀이하지 않겠지만 그걸 꼭 지키고 말 테니까. 게이츠헤드 교회의 지하 납골당으로 어머니 관을 옮긴 날부터 너와 나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떨어져 살 거야. 우연히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소소한 인연을 빌미 삼아 날 붙들어 매려고 해봤자 내가 봐줄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분명히 밝혀두건대 온 인류가 쓸려가 버리고 이 세상에 우리 둘만 남는다 해도 나는 너를 옛 세상에 남겨두고 새 세상으로 떠날 거야. 그녀가 입을 다물었다. 그런 장황한 연설을 하는 수고는 아껴두지 그랬어? 조지아나가 대답했다. 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매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어. 언니가 나를 얼마나 못되게 미워하는지 알아. 이전에 에드윈 비어경에 대해 언니가 내게 쓴 술책이 바로 그 실례야. 언니는 내가 언니보다 신분이 더 높아지거나 직위를 받고 언니는 감히 얼굴도 내밀 수 없는 사교계에 들어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스파이와 밀고자 노릇을 하여 내 장래를 영원히 망쳐놓았어. 조지아나는 손수건을 꺼내서 그 후 1시간 동안 코를 풀어댔다. 일라이자는 냉정하게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앉아서 부지런히 일을 했다. 진실하고 너그러운 감정을 그리 대단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성격은 그런 감정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은 참을 수 없이 혹독하고 다른 한 사람은 멸시받을 정도로 몸이 건조한 성격이 되었다. 판단력 없는 감정은 사실 물탄 약 같고 감정으로 순화되지 않은 판단력은 너무 쓰고 까칠까칠해서 도저히 삼킬 수 없는 조각 같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오후였다. 조지아나는 소설을 읽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일라이자는 새 교회의 성도제 예배를 보러 갔다.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한 그녀는 엄격한 형식주의자였다. 어떤 날씨도 그녀가 헌신적인 의무로 간주하는 것을 제 시간에 엄수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못했다. 날이 맑건 굽건 그녀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3번씩 갔고 주중에는 기도식 때문에 교회에 자주 갔다. 나는 2층에 올라가서 보살핌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부인이 어떤지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녀들이 그녀에게 기울이는 관심은 들쭉날쭉했다. 고용된 간호사는 감독을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방에서 빠져나왔다. 배 씨는 충실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신경 써야 할 자기 가족이 있어서 저택에는 이따금씩만 들를 수 있을 뿐이었다. 내 예상대로 병실에는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 간호사는 보이지 않았다. 환자는 가만히 누워 있었고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베개들 속에 파묻혀 있었다. 벽난로에는 불길이 꺼져가고 있었다. 나는 석탄을 새로 올려놓고 이불을 다시 정리한 다음 이제는 나를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녀를 잠깐 바라보다가 창가로 갔다. 빗방울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고 맹렬하게 바람이 불어댔다. 지상의 비바람을 벗어난 곳으로 곧 가게 될 사람이 저기 누워있어. 나는 생각했다.
지금 육신을 벗어나려 애쓰고 있는 저 영혼은 마침내 육신으로부터 풀려났을 때 어디로 날아갈까? 이 커다란 불가사의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헬렌 번스를 떠올렸고 그녀가 죽어가면서 했던 말, 그녀의 믿음이었던 육체를 벗어난 영혼은 평등하다는 원칙을 되새겼다. 평온하게 죽음의 자리에 누워서 다시 하느님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다는 소원을 속삭이던 친숙한 어조를 귓전에 떠올리며 그녀의 창백하고 고상한 모습과 쇠약한 얼굴과 숭고한 시선을 다시금 그려보고 있을 때 뒤쪽 침대에서 기운 없는 목소리가 중얼거렸다. 거기 누구냐? 나는 리드 부인이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예요, 리드 부인. 저라니 누구냐? 그녀가 대답했다. 넌 누구냐? 그녀가 놀라서 약간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이 그렇게 신랄할 정도는 아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배 씨는 어디에 있지? 운직이 집에 있어요, 외숙모. 외숙모라고? 그녀가 되풀이했다. 누가 날 외숙모라고 부르지? 깁슨가 사람은 아닌데. 널 알 것 같구나. 그 얼굴과 눈, 이마가 매우 낯이 익어. 너는 꼭 저런 제인 헤어랑 비슷하게 생겼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신분을 밝혔다가 충격이라도 주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그렇지만 내가 잘못 본 것 같구나. 내 생각에 내가 속은 거야. 내가 제인 헤어를 만나고 싶어 했으니까. 전혀 닮은 점이 없는데도 닮았다고 착각한 거야. 8년 동안 그 애가 틀림없이 많이 변했을 거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부드러운 어조로 내가 바로 그녀가 닮았다고 추측한 그녀가 만나보고자 했던 그 장본인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녀가 내 말을 알아들었으며 또 그녀의 정신이 상당히 온전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나는 배 씨가 자기 남편을 보내 나를 손필드에서 데려온 과정을 설명했다. 내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다. 그녀가 곧 말했다. 몇 분 전에 돌아 누우려고 했지만 팔다리가 꿈쩍도 하지 않더구나. 마음 편하게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건강할 때는 별로 생각나지 않던 일들이 지금과 같은 때에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단다. 방에 간호사가 있니? 아니면 너 말고 방에 아무도 없니? 나는 그녀에게 우리 둘뿐이라고 알려주었다. 자, 나는 네게 2번 잘못을 저질렀다. 지금은 후회하고 있단다. 첫 번째는 널 내 친자식처럼 키우겠다고 남편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말을 멈췄다. 결국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녀가 혼자 중얼거렸다. 생각해보니 내가 나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그 애한테 그렇게 머리를 숙이는 일은 괴로워. 그녀는 자세를 바꾸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했다. 그녀의 얼굴이 변했다. 그녀가 마음속에서 어떤 느낌, 어쩌면 마지막 격통의 전조를 받은 것 같았다. 아, 그걸 전해야 하는데 내 새가 내 앞에 와 있어. 그 애한테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화장도구 가방에 있는 데로 가서 그걸 열어라. 그리고 거기 들어있는 편지를 꺼내라. 나는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편지를 읽어보렴. 그녀가 말했다. 편지는 짤막했고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부인, 부디 제 조카 제이네의 주소를 제게 보내주시고 그 애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편지를 써서 그 애를 제가 있는 마데이라로 부르려고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결혼도 안 한 데다 자식도 없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 애를 양녀로 삼아서 전 재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존 에어, 마데이라. 그 편지는 3년 전에 온 것이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태 들어보질 못했죠? 내가 물었다. 네가 너무나 확고하게, 철저하게 싫었다. 그래서 네가 잘 되는 일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해 줄 수가 없었지. 네가 한 행동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다, 제인. 네가 예전에 나한테 대들 때의 그 광포함과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끔찍하게 날 싫어한다고 선언하던 어조와 내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며 내가 널 야비할 정도로 잔인하게 대했다고 대들던 아이답지 않은 그 표정과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다. 네가 그렇게 마음속의 원한을 쏟아내기 시작했을 때 느꼈던 나 자신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었다.
내가 쳐서 밀쳐낸 짐승이 사람의 눈으로 날 바라보면서 사람 목소리로 날 저주하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물을 좀 가져다 주렴. 아, 어서. 리드 부인, 그녀에게 물을 가져다 주면서 내가 말했다. 이 모든 걸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속에서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렇게 격렬하게 대들었던 절 용서해 주세요. 그때 저는 어린아이였어요. 그날 이후 벌써 8, 9년이 지났어요. 그녀는 내 말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물을 마시고 숨을 쉰 다음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내 말은 그 일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내가 복수를 했다는 얘기다. 네가 삼촌의 양녀가 되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산다는 건 생각만 해도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지. 그래서 네 삼촌에게 편지를 썼다. 실망을 시켜드려 유감이지만 제이네어가 죽었다고 말이야. 로우드에서 열병에 걸려 죽었다고 했다.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편지를 써서 내가 한 말이 거짓이었다고 밝혀라. 최대한 빨리 내 잘못을 밝혀라. 너는 날 괴롭히려고 태어난 애 같아. 너만 없었다면 절대 저지를 엄두도 내지 못했을 행동을 되살리면서 내 마지막 시간을 괴롭게 보내니 말이다. 더 이상 그 일은 생각하지 마시고 용서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절 봐주시면 좋겠어요. 너는 정말 못된 성격을 지녔어. 그녀가 말했다. 지금까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격이야. 어떤 대우를 받건 9년 동안 참고 순종하다가 10년째 되는 해에 어떻게 그렇게 온갖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외숙모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제 성격이 그렇게 못되지는 않았어요. 성격이 급하긴 하지만 앙심을 품거나 하진 않아요. 어렸을 적에 절 받아주시려고만 했다면 외숙모를 사랑하려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지금은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어요. 제게 키스해주세요, 외숙모. 내가 뺨을 그녀의 입술 가까이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녀는 내 뺨에 입술을 대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몸을 굽히면서 자기를 누른다고 말하고는 다시 물을 달라고 했다. 그녀가 물을 마시는 동안 나는 그녀를 안아 일으켜서 한 팔로 받치고 있었다. 그녀를 다시 누이면서 나는 얼음장같이 차갑고 끈적끈적한 그녀의 손을 내 손으로 감쌌다. 기운 없는 손가락들이 내 손이 닿는 것을 피했고 생기 없는 눈은 내 시선을 피했다. 절 사랑해주세요. 아니, 마음대로 미워하세요. 내가 마침내 말했다. 모든 걸 다 용서해드릴게요. 이제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시고 편히 쉬세요.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여인. 평소의 마음 상태를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다. 살아서는 항상 나를 미워했고 죽어가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날 미워했다. 이때 간호사가 들어왔고 배시도 따라 들어왔다. 나는 화해의 표시를 보게 되길 바라면서 반 시간을 더 머물렀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표시를 전혀 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빠르게 혼수 상태로 빠져들었고 다시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자정에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녀의 임종을 보지 못했다. 두 딸도 마찬가지였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알려주었다. 그때쯤에는 이미 입관이 끝나 있었다. 일라이자와 나는 그녀를 보러 갔다. 큰 소리로 울고 있던 조지아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했다. 한때 강건하고 활발하게 움직였던 사라 리드의 몸이 딱딱하게 굳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무정한 눈은 차가운 눈꺼풀로 덮여 있었고 이마와 강해 보이는 얼굴 모습은 그녀가 냉혹한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인상을 여전히 풍기고 있었다. 그 시신은 내게는 이상하고도 엄숙한 물체였다. 나는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시신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부드러움이나 상냥함, 연민이나 희망, 평온함을 전혀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시신을 보면서 내 상실감이 아닌 그녀가 겪었을 고통 때문에 불쾌하게 괴로웠고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죽음의 무시무시함 때문에 눈물도 나지 않은 채 우울하게 낙담했을 뿐이다. 일라이자가 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녀가 말했다. 저런 체격이라면 어머니가 상당히 더 오래 사실 수 있었을 텐데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서 일찍 돌아가신 거야. 경련 때문에 잠깐 동안 그녀의 입이 수축되었다. 경련이 가라앉자 그녀가 돌아서 방을 나갔고 나도 그 뒤를 따랐다. 우리 둘 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로체스터 씨는 내게 일주일밖에 휴가를 안 주었지만 나는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게이츠헤드를 떠났다. 장례식 후에 곧 떠나고 싶었지만 조지아나가 런던으로 떠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있어달라고 내게 간청했다. 누이의 매장을 감독하고 집안 문제를 해결하러 내려왔던 그녀의 외삼촌 깁슨 씨가 마침내 일라이자를 런던으로 초대했기 때문이다. 조지아나는 일라이자와 단둘이 남겨지는 것이 무섭다고 말했다. 상심에 있어도 일라이자로부터는 일말의 동정을 받지 못했고 두려움에 떨어도 전혀 의지할 수가 없었으며 떠날 준비를 할 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의지박약으로 풀이 죽어있는 가운데 자기 생각만 하면서 한탄하는 것을 최대한 잘 견뎌내가며 그녀를 위해 바느질을 해주고 짐을 꾸려주면서 성심껏 도왔다. 내가 일을 하는 동안 그녀는 빈둥거린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나는 혼자 속으로 생각하곤 했다. 사촌, 너와 내가 계속 함께 살아야 할 운명이라면 아마 다른 식으로 관계를 시작했을 거야. 내가 온순하게 참는 쪽을 차지하고 있진 않았을 거야. 네 몫의 할 일을 정해주고 네게 그것을 시키거나 네가 안 하면 결국 안 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뒀겠지. 또한 그 느릿느릿하게 내뱉는 불성실한 불평은 너 자신의 마음속에 묻어두라고 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참아주고 네 말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은 것은 우리 관계가 매우 일시적이고 특히 상중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일 뿐이야. 마침내 나는 조지아나를 떠나보냈다. 그런데 이제는 일라이자가 내게 일주일만 더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에 모든 시간과 주의를 쏟아야 했다. 그녀는 어떤 미지의 나라로 떠날 예정이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안에서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자기 방에 틀어박혀 짐가방을 싸고 서랍을 비우고 종이를 태우면서 다른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집안일을 돌보면서 손님을 맡고 조문 편지에 답장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내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 네 소중한 도움과 분별력 있는 행동에 대해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너 같은 사람과 사는 것과 조지아나와 사는 것은 확실히 달라. 너는 자신이 맡은 일은 알아서 하니까 절대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안 돼. 그녀가 말을 계속했다. 나는 내일 유럽으로 출발해. 라일 근처에 있는 수녀원에서 지낼 거야. 그곳에서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살 거야. 한동안 로마 가톨릭 교리를 연구하고 로마 가톨릭 체제의 작용에 대해 자세히 공부할 거야. 지금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모든 일을 적절하고 질서정연하게 행하도록 해주는 가장 적합한 체제로 판명되면 나는 가톨릭의 교의를 받아들여서 어쩌면 수녀가 될지도 몰라. 나는 이런 결심에 놀라움을 표현하지도 않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녀를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일이 언니한테 정말 잘 맞을 거야.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언니가 잘 되기를. 우리가 헤어질 때 그녀가 말했다. 안녕, 사촌 제이네요. 잘 지내길 빌게. 너는 상당히 지각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듣고 내가 대답했다. 언니도 지각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러나 언니가 가진 지각은 1년 후에는 프랑스의 수녀원 안에 산채로 갇힐 거야. 그렇지만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게 언니에게 맞는다면 나는 별로 걱정 안 해요. 네 말이 맞아. 그녀가 말했다. 이 말과 함께 우리는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갔다. 일라이자나 그녀의 동생에 대해 다시 언급할 기회가 없을 것이므로 여기서 잠깐 몇 마디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조지아나는 나이 많은 부유한 상류층 남자와 정략 결혼을 했고 일라이자는 실제로 수녀가 되었다. 현재 그녀는 수습수녀 시절을 보낸 수녀원의 수녀원장이 되었고 그곳에 재산을 기부했다. 길건 짧건 집을 떠나 있다 돌아올 때 사람들이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나는 몰랐다. 그런 느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어렸을 때 긴 산책을 한 후 게이츠 헤드에 돌아왔을 때 추워 보인다거나 우울해 보인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는 기분이 어떤지는 알고 있었다. 이후 교회에서 로우드로 돌아오면서 느꼈던 풍성한 식사와 따뜻한 불을 갈망했지만 어느 것도 얻을 수 없을 때의 그 기분이 어떤지도 알고 있었다. 그런 종류의 귀갓길 중 어느 쪽도 즐겁거나 매력적이지 않았다. 나를 어떤 지점으로 끌어당기면서 더 가까이 갈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는 자석은 없었다. 손필드로의 귀환은 어떨지 곧 시험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돌아오는 길은 매우 지루하게 느껴졌다. 하루에 50마일을 여행했고 하룻밤을 여관에서 보낸 뒤 그 다음날 또다시 50마일을 여행했다. 처음 12시간 동안에는 죽기 직전의 리드 부인을 생각했다. 추하게 변하고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고 이상하게 변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장례식 날과 관, 연구차, 소작인들과 하인들이 검은 행렬, 친척들은 극소수였고 열려있는 지하 납골당, 조용한 교회, 엄숙한 예배 등에 대해 생각했다. 그런 다음 일라이자와 조지아나를 생각했다. 무도회장에서 찬미의 대상이 된 조지아나와 수녀원의 방에 살고 있는 일라이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 각자의 신체와 성격상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을 분석했다. 저녁 때 큰 도시에 도착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흩어졌다. 밤이 되자 생각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여관집 침대에 누워서 나는 추억을 남겨두고 앞으로의 일에 대한 기대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 나는 손필드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을까? 오래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 페어팩스 부인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로체스터 씨는 3주 전 런던으로 가서 2주 후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했다. 페어팩스 부인은 로체스터 씨가 새 마차를 사겠다고 말한 것으로 봐서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런던에 간 듯하다고 추측했다. 부인은 로체스터 씨가 잉그램 양과 결혼한다는 생각이 자신에게는 여전히 이상하게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말과 그녀 자신이 본 정황으로 판단해 보건대 그 일이 곧 일어나리라는 것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 일을 의심한다면 부인이 이상할 정도로 의심이 많은 거죠.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내 생각을 말했다. 나는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하지? 하는 질문이 뒤따랐다. 나는 밤새 잉그램 양에 대해 꿈을 꿨다. 아침 무렵에 꾼 생생한 꿈속에서 잉그램 양이 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손필드의 대문을 닫고 다른 길을 가리켰다. 로체스터 씨는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페어팩스 부인에게 내가 돌아가는 정확한 날짜를 알리지 않았다. 날 마중하러 집마차나 마차가 밀코트에 나와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혼자서 조용히 길을 걸어가고 싶었다. 6월의 어느 날 저녁 6시경 여관의 마부에게 짐을 맡긴 다음 조용히 조지 여관을 빠져나온 나는 손필드로 가는 오래된 길로 들어섰다. 주로 밭을 가로질러 난 그 길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맑고 온화하긴 했지만 화창하거나 근사한 여름 저녁은 아니었다. 건초를 만드는 사람들이 길가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구름이 제법 끼어 있었지만 앞으로 날씨가 좋아질 것을 보장해 주기라도 하는 듯한 하늘이었고 파란 하늘은 그 파란 색깔이 보이는 곳에서만큼은 부드럽고 일정했으며 구름층은 높고 얇았다. 서쪽 하늘 역시 따뜻해 보였다. 그곳을 차갑게 만드는 축축한 빛은 전혀 없었다. 마치 대리석 같은 수증기의 장막 뒤에 불이 붙어서 성단이 타오르는 것 같았고 구름 틈새로 황금색 붉은 빛이 빛났다. 점점 갈 길이 줄어들자 기분이 좋아졌다. 너무 좋아서 한 번은 발을 멈추고 그 기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가고 있는 곳은 내 집이나 영원히 쉴 수 있는 곳 혹은 다정한 친구가 밖을 내다보며 내가 도착하길 기다려주는 곳이 아니라고 이성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페어팩스 부인은 당연히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널 맞아줄 거야. 나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어린 아델은 널 보면 손뼉을 치면서 펄쩍펄쩍 뛰겠지. 그러나 너는 그들 이외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은 널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젊은 만큼 고집센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무경험 만큼 맹목적인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 두 가지는 로체스터 씨가 바라보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단언하면서 이렇게 덧붙이기까지 했다. 서둘러. 함께 있을 수 있을 때 최대한 그와 함께 있어. 기껏해야 며칠이나 몇 주 함께 있다가 영원히 헤어질 텐데. 그런 다음 나는 갓 태어난 고통,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키우라고 나 자신을 설득할 수 없었던 기영아를 목졸라 없앤 다음 계속 뛰어갔다. 손필드 목초지에서도 사람들이 건초를 만들고 있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도착한 시간에는 일꾼들이 막 일을 끝내고 어깨에 갈퀴를 메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밭을 한두 개 가로질러서 길만 건너면 대문이 나올 것이다. 울타리에는 장미들이 얼마나 잔뜩 피어 있던지. 그러나 꽃을 꺾을 시간이 없었다. 저택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었다. 나는 길 위까지 무성한 잎과 꽃으로 뒤덮인 가지를 뻗고 있는 키 큰 찔레꽃을 지났다. 돌로 된 좁은 계단이 보인다. 그리고 손에 종이와 연필을 들고 그곳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 로체스터 씨가 보인다. 그런데 그는 유령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의 신경이 풀린다. 잠깐 동안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를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온몸을 떨거나 그의 면전에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거나 움직일 힘을 잃어버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었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되돌아가야 해. 나 자신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 필요는 없어. 나는 집으로 들어가는 다른 길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20개의 길을 알고 있다 해도 소용이 없다. 이미 그가 날 보았기 때문이다. 안녕? 그가 소리친다. 그리고 그가 종이와 연필을 높이 쳐든다. 드디어 왔군. 이리 와요, 어서. 그에게 가려고 했지만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내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저 침착하게 보이려고만 애를 썼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리하게 내 뜻을 거스르고 반항하면서 내가 감추기로 결심한 것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통제하기만 바랐다. 그러나 내게는 베일이 있다. 베일이 드리워진다. 나는 이제 품이 있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상태로 옮겨간다. 분명히 제이네어요? 밀코트에서 오는 중이요? 그것도 걸어서 말이오? 그렇지. 당신 장기 중의 하나지. 보냄 마차를 타고 보통 사람처럼 길과 도로를 덜거덕거리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꿈이나 유령처럼 석양과 함께 집 근처로 몰래 들어오는 것 말이오. 도대체 지난달에는 뭘 했소? 외숙모님과 함께 지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진짜 제인다운 대답이군. 착한 천사들이 날 지켜주시길. 그녀가 다른 세상, 바로 죽은 사람들이 거처에서 와서는 이 저녁 어스름에 여기 혼자 있는 나를 만나 그렇게 말하는군.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을 만져보고 당신이 사람인지 유령인지 알아볼 것이오. 이 꼬마 요정. 아니, 차라리 늪에서 파란 도깨비불을 붙잡겠다고 하는 편이 낫겠소. 무단 결석군 아가씨. 그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한 달씩이나 떠나 있으면서 날 까맣게 잊고 있었다니. 세상에. 그가 내 주인이 아닌 날이 곧 오게 되리라는 두려움과 내가 그에게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깨져버릴 환상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 해도 주인을 다시 만나는 일이 즐겁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로체스터 씨에게는 행복을 전해주는 엄청난 힘이 있어서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엔 그랬다. 나처럼 집 없는 낯선 새들에게는 그가 뿌려주는 빵 부스러기만 맛본다 해도 기분 좋게 포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향유와 같았다. 그 말은 내가 그를 잊고 안 잊고 하는 문제가 그에게 무척 중요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손필드를 내 집이라고 표현했다. 정말로 손필드가 내 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계단에서 비켜주질 않았고 나는 지나가겠다고 비켜달라는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곧 그에게 런던에 간 게 아니었느냐고 물었다. 그랬소. 그 일을 천리안으로 알아냈나 보군. 페어팩스 부인이 편지로 알려주었어요. 그럼 내가 무슨 일로 갔는지도 그녀가 알려주었소? 아, 네. 무슨 일로 가셨는지 모두 알고 있어요. 제인, 당신이 마차를 봐야 해요. 그 마차가 로체스터 부인에게 꼭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 알려줘요. 그 보라색 쿠션에 기대 앉았을 때 내 아내가 보아디케와 여왕처럼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알려줘요. 제인, 내 외모가 내 아내와 조금이라도 더 잘 어울렸으면 좋겠소. 당신이 요정이긴 하지만 나한테 말해봐요. 날 미남으로 만들어줄 마법이나 미약 혹은 그 비슷한 것을 좀 줄 수 없소? 그건 마법의 힘을 벗어나는 일인데요.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다. 사랑하는 눈이야말로 필요한 마법이죠. 그런 눈에는 당신이 충분히 잘생겼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당신의 험상궂은 얼굴이 잘생긴 것을 초월할 힘을 가지고 있어요. 로체스터 씨는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예민함으로
입 밖에 내지 않은 내 생각을 읽어냈다. 이번에 그는 내 무뚝뚝한 대답은 완전히 무시한 채 그 특유의 어쩌다 한 번씩만 짓는 미소를 내게 지어 보였다. 그는 평범한 목적을 위해 그런 미소를 짓기엔 그 자체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미소는 감정을 드러내는 진짜 햇살이었다. 그가 내게 지금 그 햇살을 비춰주었다. 지나가요, 제닛. 그가 계단을 지나가도록 내게 자리를 내주며 말했다. 집으로 올라가서 걷느라 지친 당신의 작은 발을 친구의 집에서 쉬게 해요. 이제 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계단을 넘어 조용히 그를 떠날 작정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어떤 힘이 날 돌려세웠다. 나는 말했다. 아니, 내 안의 무언가가 나를 대신해서 나도 모르게 말했다. 당신의 그 큰 친절에 감사드려요, 로체스터 씨.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니 이상하게 기뻐요. 당신이 어디에 계시건 그곳이 제 집이에요. 제 유일한 집이요. 내가 너무 빨리 걸었기 때문에 설사 그가 쫓아왔다 해도 날 따라잡지 못했을 것이다. 아델은 나를 보고 기뻐서 야단 법석을 떨었다. 페어팩스 부인은 평소처럼 솔직하고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었다. 리아는 미소를 지었고 소피조차도 기뻐하며 내게 프랑스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다. 매우 기분 좋은 일이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느낌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 그날 밤 나는 미래에 대해 단호하게 눈을 감았다. 가까운 이별과 다가오는 슬픔에 대해 계속 경고하는 목소리에 귀를 막았다. 차를 다 마시고 페어팩스 부인은 뜨개감을 집어들었다. 나는 그녀 옆의 낮은 의자에 앉았고 양탄자 위에 무릎을 꿇은 아델은 내 옆으로 바싹 다가왔다.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이 황금빛 평화의 고리 모양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나는 우리가 너무 멀리, 너무 빨리 헤어지게 되지 않도록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그때 불쑥 로체스터 씨가 들어왔다. 우리가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모여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그는 양딸이 다시 돌아와서 노부인이 이제 괜찮아진 것 같다고 말하고 아델이 조그만 영국인 엄마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걸 보았다고 덧붙였다. 나는 설사 그가 결혼하더라도 우리를 그의 보호하에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햇살 같은 그의 곁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희미하게 가져보기도 했다. 내가 손필도 홀로 돌아온 후 2주일이 수상할 정도로 조용히 지나갔다. 주인의 결혼에 대한 말이 전혀 없었고 그런 행사를 위해 뭔가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았다. 거의 매일 나는 페어팩스 부인에게 뭔가 결정된 사항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항상 부정적이었다. 한 번은 부인이 직접 로체스터 씨에게 언제 신부를 집으로 데려올 것인지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로체스터 씨가 그녀에게 그냥 농담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그 특유의 이상한 표정을 지어 보였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의중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다. 한 가지가 특히 나를 놀라게 했다. 그것은 잉그램 파크와 왕래가 전혀 없었고 그곳을 방문하는 일도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다. 물론 그곳이 다른 군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20마일이나 떨어진 곳이기는 했지만 열렬히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그깟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 정도는 로체스터 씨처럼 숙달되고 지칠 줄 모르는 기수에게는 반나절만 말을 타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 나는 결혼이 깨졌고 소문이 잘못된 것이며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마음이 바뀌었을지 모른다는 감히 품을 자격도 없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나는 주인의 얼굴이 슬프거나 사나운지 알아보기 위해 그의 얼굴을 살펴보곤 했다. 그러나 요즘처럼 한결같이 그의 얼굴이 흐리지도 않고 표정에 언짢은 감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때를 본 적이 없었다. 내가 아델을 데리고 그와 시간을 보낼 때나 내가 사기를 잃고 한없이 낙담해 있을 때에도 그는 오히려 더 즐거워 보였다. 그처럼 자주 나를 자기 앞으로 부른 적이 없었다. 그 앞에 가면 내게 그토록 상냥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토록 열렬히 그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찬란한 여름이 온 영국 위로 빛났다. 하루만이라도 좀처럼 보기 힘든 맑은 하늘과 빛나는 해가
그때는 파도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매일매일 계속되었다. 이탈리아의 낮 부대가 멋진 후조대처럼 남쪽에서 몰려와 엘비온의 절벽 위에 쉬려고 내려앉은 것 같았다. 건초는 모두 거둬들여졌고 손필드 주변의 들판은 파랗게 깎였다. 길은 하얗게 말라 단단해졌고 나무들은 짙게 한창 물이 올랐다. 잎이 무성해지고 검푸르게 변한 나무 울타리와 숲은 그 사이로 보이는 텅 빈 초원의 밝은 색조와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한나절 동안 헤이 오솔길에서 산딸기를 따느라 피곤했던 아델은 세례요한 축일 전날 저녁 해가 지자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아델이 골아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와서 정원으로 들어갔다. 지금이 하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낮은 그 맹렬한 불길을 다 태우고 헐떡이는 평원과 그을린 산 정상에는 이슬이 서늘하게 내렸다. 태양이 수수하게 화려한 구름 없이 지고 난 자리에 엄숙한 보랏빛이 퍼져 언덕 꼭대기의 한 지점에서는 붉은 보석과 벽난로의 불꽃 같은 빛으로 타올라 중천 위로 높고 넓게 점점 더 부드럽고 연하게 퍼져나갔다. 동쪽 하늘 역시 그 특유의 맑고 깊은 푸르스름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곳에 막 떠오르는 별 하나가 화려하지 않은 보석처럼 떠 있었다. 머지않아 그곳에서 달이 자태를 뽐내겠지만 아직은 지평선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내가 포장도로를 잠시 걷고 있을 때 미묘하고도 익숙한 냄새, 바로 그 여송연 냄새가 어떤 창에선가 새어나왔다. 서재 창문이 손 한 뼘 정도 열려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에서 내가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멀리 과수원으로 들어갔다. 정원의 어떤 후미진 곳도 그보다 더 호젓하고 낙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곳은 나무들로 가득 차 있고 꽃이 만발해 있었다. 한쪽으로는 매우 높은 담이 앞마당으로부터 차단해 주었고 다른 쪽으로는 너도 밤나무 길이 잔디밭으로부터 그곳을 가려주었다. 아래쪽에는 낮은 울타리가 있어서 쓸쓸한 들판과 유일한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구불거리는 산책길 가장자리에는 월계수들이 심겨 있었고 맨 끝에는 커다란 마로니에가 서 있었다. 마로니에 밑에는 앉을 자리가 둥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다. 산책길은 울타리까지 이어졌고 이곳에서는 눈에 띄지 않은 채 산책할 수 있었다. 그렇게 꿀같은 이슬이 내리고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한 가운데 얇게 어스름이 짙어가는 동안 그런 으슥한 곳을 언제까지라도 거닐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막 솟아오른 달빛이 더 넓게 개방된 구역을 비추는 데 이끌려서 울타리 안 위쪽의 화초밭과 과채밭을 거닐던 내 발걸음이 멈춰섰다. 소리나 광경 때문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미리 경고를 보내주는 냄새 때문이었다. 들장미, 쑥, 제스민, 페랭이꽃, 장미는 이미 오래전부터 향기로 저녁 제물을 바치고 있었다. 이 새로운 냄새는 관목 숲에서 나는 향기나 꽃향기가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로체스터시의 여송연 냄새였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고 귀를 기울였다. 익어가는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나무들이 보였다. 반마일 떨어진 숲에서 꾀꼬리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움직이는 형체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다가오는 발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향기가 점점 진해졌다. 나는 도망쳐야만 했다. 내가 관목숲으로 통하는 쪽문으로 향하고 있을 때 로체스터씨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담쟁이 넝쿨 구석으로 비켜섰다. 그가 오래 있지는 않으리라. 그는 곧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다.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도 나처럼 땅거미질 무렵을 좋아했고 이 오래된 정원은 나한테만큼 그에게도 매력적이었다. 그는 계속 거닐면서 구스베리 나뭇가지를 들고 가지에 달린 거의 자두만큼 큰 열매를 바라보다가 담에서 익은 체리를 따기도 했고 지금은 향기를 맡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꽃잎에 달린 구슬 같은 이슬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지 꽃송이 쪽으로 몸을 숙이고 있었다. 커다란 나방 하나가 내 곁을 윙윙대며 지나갔다. 나방이 로체스터시의 발치에 있는 풀 위에 내려앉았다. 그가 나방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몸을 굽혔다. 자, 그가 내게 등을 보이고 있어. 나는 생각했다.
그가 지금 정신없이 나방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조용히 걸으면 눈치채지 못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자갈길로 지나가다 딱딱거리는 소리 때문에 들키지 않도록 나는 잔디 가장자리 위로 걸었다. 그는 내가 지나가야 할 곳에서 1~2야드 떨어진 화단 사이에 서 있었다. 나방이 그의 주위를 끌고 있음이 분명했다. 잘 지나갈 수 있을 거야 하고 나는 생각했다. 아직 높이 떠오르지 않은 달빛에 정원으로 길게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를 막 지나고 있을 때 그가 몸을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제인, 와서 이 녀석을 봐요.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었다. 그의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을 리가 없다. 그림자로도 느낄 수 있는 걸까? 나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그에게 다가갔다. 저 날개를 봐요. 그가 말했다. 저걸 보니 서인도 제도에 사는 나방이 떠오르는군. 영국에서는 그렇게 크고 화려한 밤의 유랑자를 보기 쉽지 않소. 저런, 날아가 버리는군. 나방이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나 역시 우물쭈물하며 물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로체스터 씨가 나를 따라왔고 우리가 쪽문에 이르자 그가 말했다. 돌아와요. 이렇게 아름다운 밤에 집 안에 틀어박혀 있는다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오. 그리고 이렇듯 일몰이 이제 막 떠오르는 달과 만나고 있는 이때 잠자리에 들고 싶은 사람은 분명히 아무도 없을 것이오. 내 혀가 때로는 재빨리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슬프게도 변명을 꾸며내지 못하는 때도 있다는 것이 내 결점 중 하나다. 그리고 실수는 항상 날 곤경에서 빠져나가게 해줄 용이한 말이나 그럴듯한 변명이 특히 필요한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일어난다. 나는 이런 시간에 로체스터 씨와 단둘이 으슥한 과수원을 걷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두고 가기 위해 내세울 만한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 나는 더딘 발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르며 머릿속에서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느라 바빴다. 그러나 그가 너무나 평온하고 진지해 보였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불안을 느끼는 것이 부끄러워졌다. 악은 나한테만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마음은 아무것도 모르고 조용했다. 제인, 월계수 산책길로 들어서서 낮은 울타리와 마로니에 쪽으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을 때 그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여름에 선필드는 참 좋은 곳이오. 그렇지 않소? 네. 틀림없이 어느 정도는 당신이 이 집에 애착을 갖게 되었을 거요. 당신에게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고 애착하는 마음도 상당히 지니고 있으니 말이오. 정말로 집에 애착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저 똑똑치 못한 아이 아델에게도 상당한 애정을 갖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소. 그리고 단순한 페어팩스 부인에게도 말이오. 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과 헤어지면 섭섭하겠군요. 네, 유감이요. 그가 말하고는 한숨을 쉬며 말을 멈췄다. 세상 일은 항상 그런 식이요. 그가 곧 말을 계속했다. 기분 좋은 휴식처에 자리를 잡자마자 휴식 시간이 끝났으니 어서 일어나 계속 가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오지. 제가 가야 하나요? 내가 물었다. 선필드를 떠나야 하나요? 제인, 내 생각에는 그래야 할 것 같소. 유감이요, 제닛. 그러나 당신이 꼭 그래야 한다고 나는 믿소. 이것은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충격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가라는 명령을 내리시면 언제든지 나갈게요. 명령이 지금 내려졌소. 오늘 밤에 명령을 내려야겠소. 그렇다면 정말로 결혼을 하시는 거군요. 맞소. 틀림없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날카롭게 정확히 맞췄소. 곧 하시나요? 곧 할 거요. 네. 아니, 에어 선생. 아마 생각날 거요, 제인. 아니 소문이 이 노총각의 목을 신성한 올가미에 집어넣고 신성한 결혼의 상태로 들어가겠다고 간단히 말해서 잉그램 양을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맨 처음 솔직하게 밝혔던 때를 말이오. 잉그램 양은 안으면 한아름이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진 않소. 내 아름다운 블랑쉬만큼 대단한 미녀는 아무리 안아도 부족한 법이오. 자, 아까도 말했지만 내 말 들어요, 제인. 더 많은 나방을 쫓아서 당신이 고개를 돌리는 건 아니겠지? 그렇소? 그것은 그저 집으로부터 날아가고 있는 무당벌레일 뿐이요, 꼬마 아가씨. 내가 당신에게서 존경하는 점인 신중함을 보여주며 한편으로는 당신이 책임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예속되어 있는 지위에 걸맞은 선견지명과 신중함, 겸손함을 발휘하며
내가 잉그램 양과 결혼하는 경우 당신과 아델 두 사람 모두를 즉시 보내달라고 먼저 나한테 말을 꺼낸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음을 상기시켜 주고 싶소. 이 제안 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성격에 대한 비방이 들어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겠소. 사실 제닛, 당신이 멀리 떠나 있는 동안 나는 이를 잊으려 애쓸 것이오. 그 제안에 내포된 지혜에만 주목하겠소.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내 행동의 원칙으로 정했소. 아델은 학교에 가야 하오. 그리고 당신, 에어 선생은 새 일자리를 구해야 하오. 네, 즉시 광고를 낼게요. 그리고 그동안 제 생각에 나는 절 받아줄 다른 집을 찾을 때까지 여기 있어도 괜찮겠죠? 라고 말하려 했지만 문장을 길게 말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멈췄다. 내 목소리를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한 달 후쯤에 나는 신랑이 될 것이요. 로체스터 씨가 말을 계속했다. 그동안 당신을 위해 일자리와 갈 곳을 찾아보겠소.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패를. 사과할 필요 없소. 당신처럼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는 고용인에게는 주인이 쉽게 해줄 수 있는 작은 도움을 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나는 미래의 장모를 통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이미 들었소. 아일랜드 코너투주의 비터너트 로지에 사는 다이오니시어스 오골 부인의 5 딸들을 가르치는 일이오. 내 생각에는 당신이 아일랜드를 좋아할 것 같은데 그곳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들었소. 그곳은 너무 멀어요. 상관없소. 당신같이 지각 있는 아가씨라면 항해나 거리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오. 항해 때문이 아니라 거리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다가 장애예요. 무엇으로부터 말이오, 제인? 영국으로부터, 손필드로부터요. 그리고 또 뭐요? 당신으로부터요. 나는 거의 무의식 중에 이 말을 했고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솟구쳤다. 그러나 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 흐느끼는 것을 피했다. 오골 부인과 비터너트 로즈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을 차갑게 쳤다. 지금 내 곁에서 걷고 있는 주인과 나 사이에 밀려올 바닷물과 거품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을 더욱더 차갑게 쳤다. 그러나 가장 차갑게 내 마음을 친 것은 나와 내가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 사이에 끼어든 더 넓은 바다, 말하자면 재산, 계급, 관습을 떠올리는 것이었다. 그곳은 멀어요. 내가 다시 말했다. 그렇소. 정말이오. 아일랜드 코너트주의 비터너트 로즈에 가게 되면 아마 당신을 다시는 못 만나게 될 것이오, 제인. 그 점은 확실하오. 나는 아일랜드를 크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절대 안 갈 것이오. 우리는 좋은 친구였소, 제인. 그렇지 않소? 네. 그리고 친구란 헤어지기 전날 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서로 가까이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법이오. 자, 별들이 저기 하늘 높은 곳에서 반짝이기 시작하는 지금 1시간 정도 조용히 여행과 이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시다. 여기 마로니에 나무가 있군. 늙은 뿌리에는 의자도 있고. 이리 와서 오늘 밤 평화롭게 함께 앉아있도록 합시다. 비록 우리가 다시는 저기에 함께 앉지 못할 운명이라 하더라도 말이오. 나를 앉히고 나서 그도 따라 앉았다. 제닛, 여기서 아일랜드까지는 먼 길이오. 내 작은 친구에게 그처럼 힘든 여행을 하게 해서 미안하오. 그러나 내가 더 잘해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소? 당신은 나와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오. 제인? 이때쯤에는 아무 대답도 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가 당신에 대해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기 때문이요. 특히 지금처럼 당신이 가까이 있을 때 그렇소. 내 왼쪽 갈비뼈 아래 어딘가에 있는 줄이 당신의 그 작은 체격의 똑같은 부위에 있는 똑같은 줄에 도저히 풀리지 않게 단단히 묶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오. 그리고 그 소란스러운 영국 해협과 200마일가량의 땅이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 있으면 그런 친교의 줄이 끊어지지 않을까 두렵소. 안으로 피를 흘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두오. 당신이야 나를 잊겠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나는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제인, 숲에서 노래하는 저 꾀꼬리 소리가 들려요? 들어봐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격하게 흐느꼈다. 참았던 것을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기꺼이 굴복했고 격렬한 슬픔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떨렸다. 겨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그저 내가 아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거나 손필드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충동적인 바람을 표현했을 뿐이었다. 여길 떠나기 섭섭해서 그러는 것이오? 마음속의 슬픔과 사랑 때문에 솟구친 격렬한 감정이 통치권을 주장하며 완전한 지배권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지배하고 정복할 권리와 살아서 봉기하여 마침내 군림할 권리. 그렇다. 그러니까 말할 권리를 주장했다. 손필드를 떠나게 돼서 슬퍼요. 손필드를 사랑해요. 그곳에서 충만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곳을 사랑해요. 적어도 일시적이긴 했지만요. 무시당하지도 않았고 돌처럼 굳어지지도 않았어요. 못난 사람들 속에 묻히지도 않았고 밝고 활기차고 고상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바라볼 수 없게 배제되지도 않았어요. 존경하는 사람, 내가 기쁨을 느끼는 사람과 함께 그리고 독창적이고 활기차고 넓은 마음을 지닌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을 알게 되었어요, 로체스터 씨. 그리고 당신과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과 고통이 느껴져요. 이별의 필연성은 잘 알아요. 그것은 죽음의 필연성을 보는 것과 같아요. 어디에 그 필요성이 있어? 그가 갑자기 물었다. 어디라니요? 당신이 그것을 제 앞에 놓았잖아요. 어떤 형태로 말이오? 잉그램 양의 형태로요.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자 당신의 신부요. 내 신부라고? 무슨 신부요? 내게는 신부가 없소. 그렇지만 곧 생길 거잖아요. 그래요. 그럴 것이요. 그럴 것이요. 그가 이를 악물었다. 그러니까 가야 해요. 당신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니요.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하오. 맹세하오. 그리고 그 맹세를 꼭 지키겠소.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울컥하는 감정이 들어서 대꾸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자동인형인 줄 알아요? 아무 감정도 없는 기계 말이에요. 제 입에서 빵 조각을 낚아채가도 제 잔에 들어있는 생명수를 쏟아버려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영혼도 마음도 없다고 생각해요? 잘못 생각하셨어요. 저도 당신만큼 영혼을 가지고 있고 당신만큼 풍부한 가슴을 지니고 있어요. 만약 하느님이 제게 약간의 미모와 많은 재산을 주셨다면 지금 당신을 떠나기 힘든 것만큼 당신이 절 떠나기 힘들게 만들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 관습이나 전통의 매개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매개를 통해서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영혼에 말을 거는 것은 바로 제 영혼이에요. 마치 우리가 무덤 속을 지나 하느님의 발치에 서 있는 것처럼요. 동등하게요. 물론 지금도 동등하지만요. 지금도 동등하다. 로체스터 씨가 되풀이했다. 그렇소. 그가 나를 품에 안으며 덧붙였다. 그가 나를 가슴으로 끌어안으며 그 입술로 내 입술을 눌렀다. 그렇소, 제인. 네, 그래요. 내가 대답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결혼한 사람이니까요. 아니, 결혼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당신보다 못한 사람, 당신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과 결혼한 분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당신이 그녀를 경멸하는 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라면 그런 결합을 경멸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절 놓아줘요. 어디로 말이요, 제인? 아일랜드로? 그래요, 아일랜드로요. 제 마음을 털어놓았고 이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제인, 가만히 있어요. 자포자기에서 자기 털을 뜯어내며 미친 듯이 날뛰는 새처럼 그렇게 버둥대지 말아요. 저는 새가 아니에요. 어떤 그물도 절 가둘 수 없어요. 저는 독립적인 의지를 지닌 자유로운 인간이에요. 지금은 그 의지를 발휘해서 당신을 떠날 거예요. 다시 한번 버둥거리며 그의 품에서 빠져나온 나는 그 앞에 똑바로 섰다. 그렇다면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해요. 그가 말했다. 당신에게 내 손과 마음과 내 모든 재산을 주겠소. 당신은 제가 비웃을 수밖에 없는 소극을 연기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내 옆에서 평생을 보내달라고 청하는 것이오. 내 분신이 되어달라고, 이승에서의 최고의 반려자가 되어달라고 청하는 것이오. 그 운명에 대해서는 당신이 이미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 그 선택을 지켜요. 제인, 잠깐 동안만 가만히 있어요. 당신은 지금 너무 흥분했소. 나도 가만히 있겠소. 한바탕 바람이 불어와 월계수 산책길을 따라 휩쓸고 내려가며 마로니의 가지 사이에서 흔들렸다.
바람이 멀리 멀리 무한히 퍼져나가다가 잠잠해졌다. 그 시간에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꾀꼬리가 지저귀는 소리뿐이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듣다가 다시 울었다. 로체스터 씨가 조용히 앉아서 나를 부드럽고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자 그가 마침내 다시 입을 열고 말했다. 내 옆으로 와요, 제인. 서로 설명해주고 이해합시다. 다시는 당신 옆에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 완전히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제인, 나는 지금 당신을 내 아내로서 부르는 것이오.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뿐이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와요, 제인. 이리 와요. 당신의 신부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가 일어서서 한 걸음에 내게 다가왔다. 내 신부는 여기 있소. 그가 다시 나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나와 동등한 사람이, 나와 닮은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이요. 제인, 나와 결혼해 주겠소? 여전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몸을 비틀었다. 아직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날 의심하는 거요, 제인? 전부요. 나에 대한 믿음이 없소? 조금도요. 당신 눈에는 내가 거짓말쟁이로 보이오? 그가 열렬하게 물었다. 의심쟁이 꼬마 아가씨, 그렇다면 내가 믿게 해주겠소. 잉그램 양에게 내가 무슨 사랑을 가지고 있겠소? 전혀 없소. 그리고 그 점은 당신도 알 것이오. 그녀가 내게 무슨 사랑을 가지고 있겠소? 전혀 없소. 내가 전에 당신한테 애써 증명했듯이 말이오. 나는 내 재산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일부러 소문을 냈소. 그리고 그 후 그 결과를 보러 내가 직접 갔소.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 모두에게서 받은 것은 냉대였소. 나는 잉그램 양과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소. 당신을, 이상한 당신을, 거의 이 세상 존재가 아닌 것 같은 당신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오. 당신에게, 당신처럼 가난하고 눈에 띄지 않고 작고 소박한 사람에게 나를 남편으로 맞아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것이오. 뭐라고요? 저를? 그의 진지함 속에서, 그리고 특히 그의 무례함 속에서 그의 진심을 믿기 시작하며 내가 소리쳤다. 당신 말고는 친구 하나 없는 저를요? 당신이 제 친구라고 생각해준다면 말이에요. 당신이 준 돈 말고는 일 실링도 없는 저를요? 그래요, 제인. 당신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소. 완전히 내 것으로 말이오. 내 것이 되어주겠소? 그러겠다고 말해요, 어서. 로체스터 씨, 당신 얼굴을 보게 해줘요. 달빛 쪽으로 얼굴을 돌려봐요. 왜요? 당신 안색을 읽고 싶으니까요. 돌려봐요. 자, 구겨지고 긁힌 책장을 읽는 것처럼 읽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요. 읽어봐요. 다만 서둘러 주시오. 힘이 드니까. 그의 얼굴은 무척 흥분된 상태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얼굴이 심하게 실룩거렸고 눈이 묘하게 반짝였다. 아, 제인, 당신이 날 고문하고 있소. 그가 소리쳤다. 탐색하면서도 충실하고 관대한 표정으로 날 고문하고 있소.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당신이 진심이라면, 당신의 청혼이 진짜라면 당신에 대한 제 유일한 감정은 감사와 헌신이어야 해요. 그것이 당신을 고문할 수는 없어요. 감사라니, 그가 소리치고는 거칠게 덧붙였다. 제인, 어서 날 받아들여줘요. 에드워드, 내 이름을 불러줘요. 에드워드,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라고 말해요. 진심이세요? 정말로 절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되기를 바라세요? 그렇소. 맹세를 해야 속이 시원하다면 내 맹세하리다. 그러면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에드워드라고 불러요. 내 귀여운 아내. 사랑하는 에드워드. 내게로 와요. 이제는 완전히 내게로 와요. 그가 말했다. 그가 내 뺨에 얼굴을 대고 가장 나지막한 어조로 내 귀에 속삭이며 덧붙였다. 내 행복이 되어줘요. 나 또한 당신의 행복이 되겠소. 하느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가 곧 덧붙였다. 그 어떤 인간도 절 방해하지 않게 해주시길. 저는 그녀를 가졌고 그녀를 지킬 것입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간섭할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없다니 잘된 일이요. 그가 말했다. 내가 그를 덜 사랑했다면 기뻐하는 그의 어조와 표정을 쓸쓸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옆에 앉아있는 지금 헤어져야 한다는 악몽에서 깨어나 결혼의 천국으로 불려갔기 때문에
나는 내게 주어진 넘쳐흐르는 행복만을 생각했다. 계속해서 그가 말했다. 행복하오, 제인?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네 라고 대답했다. 그런 다음 그가 중얼거렸다. 속죄받을 거야. 속죄받을 거야. 친구도 없이 추위에 떨며 위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녀를 보지 않았던가? 내가 그녀를 지켜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위로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가? 내 결심이 확고하지 않은가? 그것은 하느님의 법정에서 속죄할 것이다. 하느님이 내가 하는 일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알고 있다.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을 떼겠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 따위는 듣지 않겠다. 그렇다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달은 아직 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다.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마로니에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을까? 마로니에가 몸을 비틀며 신음소리를 냈다. 바람이 월기수 산책길에서 소리를 질러대며 우리 위로 휩쓸며 다가왔다. 안으로 들어가야겠소.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날씨가 바뀌고 있소. 아침까지라도 당신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오, 제인. 저도 당신과 함께라면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말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보고 있던 구름으로부터 낯빛의 생생한 불꽃이 튀어나왔고 하늘이 갈라지고 부서지면서 우르르 울리는 소리가 가까이 들려왔다. 나는 부신 눈을 로체스터 씨의 어깨에 대고 감출 생각만 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가 서둘러 나를 산책길로 데리고 나갔고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나 문턱을 지나기도 전에 우리는 흠뻑 젖었다. 그가 홀에서 내 쇼를 벗겨주고 내 흐트러진 머리에서 물기를 털어주고 있을 때 페어팩스 부인이 방에서 나왔다. 나는 처음에 그녀를 보지 못했고 로체스터 씨도 마찬가지였다. 등잔불이 켜져 있었고 시계가 12시를 알렸다. 어서 가서 젖은 옷을 벗어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잘 자요. 잘 자요 내 사랑. 그가 내게 계속 입을 맞췄다. 내가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고개를 들었을 때 미망인이 창백하게 질린 채 근심스럽고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미소만 지어 보인 다음 위층으로 뛰어갔다. 다음에 설명하면 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방에 이르렀을 때 그녀가 방금 전에 본 것을 잠시나마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기쁨이 곧 다른 모든 감정을 지워버렸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천둥이 가까이에서 세게 치고 번개가 무시무시하게 자주 번쩍거리고 2시간 동안 폭풍우가 휘몰아치면서 폭포같이 비가 내렸지만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폭풍우가 치는 동안 로체스터 씨가 3번이나 내 방문 앞에 와서 내가 괜찮은지 편안한지 물었다. 그것은 위안이었고 무슨 일이나 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아델이 달려와서는 과수원 아래쪽에 있는 큰 마로니에가 밤새 번개에 맞아 반으로 갈라졌다고 알려주었다. 일어나서 옷을 입으며 나는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되돌아보고 혹시 꿈은 아니었나 생각했다. 로체스터 씨를 만나서 사랑과 맹세가 담긴 그의 말을 다시 듣기 전까지는 진짜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머리를 매만지면서 나는 거울 속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 얼굴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고 느꼈다. 얼굴에는 희망이 있었고 안색에는 생기가 돌았다. 내 눈은 기쁨의 샘을 보고 그 샘의 반짝이는 잔 물결에서 광채를 빌려온 것 같았다. 전에는 주인이 내 얼굴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를 바라보고 싶지 않은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고개를 들고 그의 얼굴을 마주본다 해도 내 얼굴 때문에 그의 애정이 식는 일은 없으리라고 확신했다. 나는 수수하지만 깨끗하고 가벼운 여름 옷을 서랍에서 꺼내 입었다. 어떤 옷도 내게 그처럼 잘 어울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내가 그토록 행복한 기분으로 옷을 입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서 홀로 들어섰을 때 나는 폭풍우 불던 밤이 지나고 그렇게 화창한 6월의 아침이 온 것을 보고도 열린 유리문을 통해 상쾌하고 향기로운 미풍의 숨결을 느끼고도 놀라지 않았다. 내가 이토록 행복할 때는 자연도 기쁜 것이 틀림없었다. 창백한 데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지 여인과 어린아들 2사람이 산책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달려 내려가서 지갑 속에 있던 3-4실링 정도 되는 돈을 전부 그들에게 주었다. 좋건 나쁘건 그들도 나와 기쁨을 같이 해야 했다. 까마귀 떼가 울었고 더 즐거운 새들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그 무엇도 기쁜 내 마음만큼 더 즐겁고 음악적인 것은 없었다. 페어팩스 부인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면서 근엄하게 에어 선생님 아침 식사하러 오세요 라고 말하는 바람에 나는 놀랐다. 식사하는 동안 그녀는 조용하고 냉랭했다. 그러나 그때는 그녀의 오해를 바로잡아 줄 수가 없었다. 주인이 설명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간신히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아들이 공부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어디 가는 거니? 공부할 시간인데? 로체스터 씨가 저더러 아이 방에 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어디 계시니? 저기요. 아들이 자기가 나온 곳을 가리켰다. 내가 들어가자 그곳에 그가 서 있었다. 이리 와서 아침 인사를 해줘요. 그가 말했다. 나는 기쁘게 다가갔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받은 인사는 차가운 말이나 악수가 아니고 포옹과 키스였다. 그것이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에게서 그처럼 극진히 사랑을 받고 그처럼 애무를 받는 것이 기분 좋게 느껴졌다. 제인, 당신이 활짝 피어난 것 같소. 미소를 짓고 있으니 예뻐 보이는군. 그가 말했다. 오늘 아침 진짜 예쁘오. 이게 창백하고 작은 내 요정인가? 이게 내 겨자씨요? 보조개 들어간 볼에 장밋빛 입술을 한 이 작고 맑은 얼굴의 아가씨가 말이오. 새틴처럼 부드러운 담갈색 머리에 빛나는 담갈색 눈을 가진 아가씨가 말이오. 독자여, 내 눈은 녹색이다. 그러나 그 실수를 눈 감아주기 바란다. 그에게는 내 눈이 새로 염색된 것처럼 보였을 터이기 때문이다. 제인에요, 맞아요. 곧 제인 로체스터가 될 것이오. 그가 덧붙였다. 4주 후에는 말이오, 제니. 하루도 더 미루지 않겠소. 알아들었소?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